네, 안녕하세요. 사장 경찰 행정학이에요. 행정학은 보통 조직, 인사, 예산, 정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걸 경찰 조직에 어떻게 도입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찰 조직 관리에서 나오는데 경찰은 기본적으로 조직이죠. 조직이란 뭐냐? 2인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교재 238페이지 보면 일단 바운더리가 있어요. 스트럭처, 구조가 있고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인터액션을 하면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해가는 걸 조직이라 해요. 그런데 이 조직은요, 관료제, 뷰로크러시의 특징이 있다라고 두 번째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요. 첫 번째 나온 이 계층제 원료가 갈려 있는데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도 학년이 있듯이 경찰 조직에는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는 이유는요. 명확한 의사 전달, 일체감, 통일감, 이 계층제 원료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 뭔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할 때 거대한 규모의 조직 체계에서는 대부분 관료제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관료제는요, 좋은 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동조과잉. 너무 이 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대하다 보니까 공룡처럼 움직이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절차와 형식적인 프로세스들이 많아요. 이걸 동조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규모가 거대하다 보니까 부분 할거주의, 그 밑에 하위 문화들이 발전을 하죠. 그리고 법문 용례, 동조과잉이나 비슷한 거죠. 레드테일. 그리고 훈련된 무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한 분야에 뭐 10년, 15년. 그러다가 이제 정년 50 넘어가고 이러면 정년 가까이 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 외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조직 생활 30년 한 데는 아무 시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된 무능, 자기 분야에는 모르는 거.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 예산, 하위 조직이 업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료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경찰 조직. 하지만 그 커다란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239페이지의 조직 편성의 원리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층제 원리인데 아까 관료제라고 그랬잖아요. 계층적 위계 질서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조직일수록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나누어요. 이걸 계층제 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층을 나눈 이유는 명령하고 복종하고 지휘하기 편해요. 그렇잖아요. 경찰청장이 지구대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지구대장, 경찰서장한테 뭔가 위임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순경, 경장, 경사, 어, 관할 지구대 내 모든 일들을 어, 지휘하고 감독하죠. 그래서 상당히 일체감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 많은 계층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고민하죠. 하지만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커다란 공룡처럼 조직은 강직화돼 가고 있어요. 뭔가 바꾸려면 어려우니까 안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기 싫어요. 음, 복지부동하죠. 왜? 아까 훈련된 무능이었잖아요. 내 것만 알면 되는데 뭘 AI 챗 GPT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식 도입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층제 원리는 신중하고 통일적이고 일체감은 있지만 변화는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장점, 단점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커다란 조직일수록요, 두 개의 태양을 허용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명령 통일의 원리고, 통솔 범위 원리는 뭐냐? 1인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정해져 있다. 천명, 만명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단위별로, 어, 관리 감독하는 부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이렇게 부서가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통솔 범위는 좁아져요.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중소기업, 소기업, 가내수공업, 자영업도 생각하면 쉽죠. 통솔 범위 처음부터까지 다 혼자서 알아서 하죠. 그리고 어, 밑에 모든 일들을 다 통솔하죠.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솔 범위에 따른 규모에 따른 범위는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태양에 관련된 얘기예요. 239페이지. 조직에서는요,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무래도 능률적이죠. 예전에 수사권 조정이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루어지기 이전에는요, 문서를 만들면 전부 다 검찰청으로 가져갔어요. 이걸 문발이라고 송치서를 보좌기에 싸가지고 얼마나 비효율해요. 갔다 오는데 한 2주 걸려요. 모든 사건을 다 보내야 돼요. 하지만 요즘은 불기소 사건은 불성취하죠. 그러니까 검찰로 가는 사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 기소들은 점점 그렇게 되가 있죠.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리는 수사권 조정의 어떤 중요한 조직의 원리로 많이 인용이 됐어요. 어, 업무 수행의 혼선. 아무래도 많은 그 관리 감독을 받으면 비능률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때보다 비능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는요, 단일한 보고체, 단일한 지휘 체계가 적당하다. 이걸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해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240페이지. 분업의 원리예요. 분업의 원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어, 아까 훈련된 무능 얘기했지만 커다란 조직일수록 자기 분야에 5년, 10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능률성이나 어떤 베테랑이라고 하죠. 기술의 전문화는 이루어져요. 그럼 아무래도 능률 향상되겠죠. 이걸 분업의 원리라고 해요. 마지막 조정의 원리, 조정과 통합의 원리라고 해요. 조직의 각 단위,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한다. 이거 어렵죠.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있죠. 이 중에서 싸움은 관우가 제일 잘했대요. 지장이고 뭐 키도 엄청 2m 이상 크고. 근데 또 장비도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런데 유비가 청나라를 통일하잖아요. 유비는 뭘 잘했냐? 이걸 잘한 거죠. 조정과 통합.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갈등을 봉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조직의 리더로 이렇게 구성하죠. 그래서 문의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직의 원리다. 그래서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갈등을 조절해 가는 거.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갈등의 조정을 위해서는요. 예산과 인력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고 어떤 부서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적절한 보상과 인사제도 문제점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조직 구성원의 행태에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요, 이렇게 계층제, 관료제, 조직의 원력에서 유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변화를 싫어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어,
조직 세계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경찰 인사론이에요. 첫 번째 파트 경찰 조직의 원리는 경찰학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경찰과 법에 비해서는 이렇게 좁아요. 많지가 않지만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경찰 행정학을 단독으로 공부하게 되면 뭐 한 학기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 되죠. 근데 뭐 경찰학에서는 이제 요 정도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고 인사론으로 넘어오는 거죠. 조직에서는 많은 인원들을 관리, 감독, 성장시켜야 해요. 조직을 통해서 월급만 받고 업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뭐 인사가 만세다라고 하는 정도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게 조직의 어떤 사활과 분명히 관련이 있고 조직의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과 방향과 색깔도 변해갑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자제, 상호, 작용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직일수록 경찰 10만이 넘는 조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네 역할을 유기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사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목적은 이거예요. 효율적 인력관리,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 그러려면 그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과 실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효율적 인력관리. 그리고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의 어떤 효과성이나 목표 달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개인이 보람도 느끼고 승진도 하고 어떤 자기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재 보니까 임용의 종류가 나와요.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 두 개로 나누어진다. 내부 임용은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외부 임용은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으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여러분 공채하잖아요. 특채도 하고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공채는 순경 공채 있죠. 특채는 여러분들 모르 올스쿨 특채라 했지. 어떤 특정 분야의 뭐 사이버 그리고 뭐 어학 관련 부정기적으로 하는 특채들이 있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채용치부터 능력 위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근데 인사행정의 원칙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뽑지만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로 나누어져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실적주의를 선호하죠. 개인의 자격과 실력에 따라 승진하니까. 장점 있죠. 신분도 보장되고 내가 내일만 하면 알아서 승진되고 정년까지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실력으로만 승부하니까 부패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사의 경직성, 자기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부하 있을 수 있죠. 그럼 통제 가능할까? 통제 어려울까? 그래서 실적주의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상위 지구로 갈수록 비밀이랄지 뭔가 이렇게 딱 숫자로 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역관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네, 역관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정실주의 있죠. 정실주의는 친척인지 인척인지 학연인지는 혈연적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자기의 얼마나 충성도를 보이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보겠죠. 자기 상사인데
뭐 부하보다 능력이나 학벌 면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하를 데리고 있는 상사는 좀 불안하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랑 혈연 지연 내지는 정치적 그 바운더리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신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역관주의는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 능률 저하는 분명하지만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어,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위의 사람들이 싹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장점과 단점을 박스로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적주의의 장점 볼까요? 전문성과 독자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그리고 위에 사람 눈치를 별로 안 봐도 되죠.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에 반해서 역관주의는요. 정치적인 충성도 이거에 따라서 승진이나 어,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요. 오히려 정치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니까 공무원이 일만 하고 시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고 시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도 시장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오고 경찰청장도 아니면 일부 경찰 공무원도 선거에 선출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 요구를 더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경찰제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치정부 안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과 자치 공무원이 같은 색깔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있을 때, 그리고 더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주의와 역관주의는 아마 합리주의, 만족모형, 우리 행정학 원리에서 배웠던 합리주의와 만족모형의 어떤 대립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을 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적주의의 단점은 인사관리가 아무래도 자기 업무에 딱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다른 부서 안 가려고 그러죠. 인사관리가 경직되어 있고 시민의 어떤 요구에 동감해 줄 수밖에 없죠.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여권주의의 단점은요. 선거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랑 업무랑 관계없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자리를 주는 거죠. 정치적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공무원이 대량 교체되겠죠. 정권이 바뀌면. 어,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3,000개의 자리가 바뀌어버린대요. 그것처럼 정권의 공무원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인설관, 앞에 파킨슨 법칙 배웠죠. 공직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정권에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걸 위인설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역관제 실적주의까지 왔어요. 공직의 분류는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공직의 분류, 계급제, 그리고 직위분류제. 요건 좀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